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상식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개그맨 윤미숙 씨가 저희를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떻게 해 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또 양기용 씨가 하는 소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연습이나 준비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네. 사실 뭐 잔재주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말로 그 고전적인 방법 삼행시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삼행시요. 좋네요. 일단은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해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선배님 이름으로 한번 먼저 오늘 좀 스타트를- 띄워드릴까요? 네. 네. 저 예민한 여자입니다. 좀 신경 써서 잘해주세요. 네, 이름을 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잘 삐지니까 좀 신경 써서. 네. 정, 정 선배님이 원하신다면 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숙. 숲 forever. 아무 같지도 않고 너무나 그 마음이 진심이 느껴져요. 이것도 잘 보시면 모르지만 이게 네. 제가 좀 지어낸 건데요. 네. 이게 하트가 2개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에 어머, 어머 팔에도 하트 무슨 손에도 세상에. 하트, 조금 가슴 올리면 배트맨도 되고 어머, 너무 어머. 좋네요. 네. 즉흥적인데 정말 잔머리 대박이다.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요. 감사해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어느 분이 될까요? 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황다현 변호사님. 자기가 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나 긴장돼. 뭐, 긴장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네. 황씨 가문의 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연. 연지곤지 4년차 미녀 주부 황다현 변호사님. 연지곤지 그렇게 예쁠 줄 몰랐다. 연지곤지 진짜. 너무 네. 좀 고전적이죠? 오늘도 아니에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막 지금 연지곤지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매일마다 어떠셨어요? 느끼는 게 새색시 같은 느낌이 항상 들기 때문에 누가 4년차 주부라고 되겠습니까? 맞아요. 황대 변호사님 들은 소감도 알려주세요. 기발하고요. 네.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네. 지난주에 저기 기용 씨가 해주신 거랑 좀 비교를 좀 한다면? 어렵다. 지난주 게 기억이 안 나. 좋다. 그래요. 예. 양기용 씨께 좀 임팩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신가요? 김지호 변호사님 네. 또 기대가 많이 네, 되실 것 제가 같은데 또 큰 기대되고 소리로 있어요. 오늘 좀 띄워주시기 특별하게. 바랍니다. 네. 김씨 가문의 김씨 가문의 지금 제일 핫한 신부감 아하. 후보 1위 김지호 변호사님입니다. 좋아요. 분위기 좋다. 자, 이기세를 몰아서. 되게 의외로 무슨 쇼 오락프로도 아니고 법률 방송에 나오셔서 결혼하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이셨으면 좋겠네요. 저 결혼 정보업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저희 끝날 때까지 하다 보면 이제 네. 변호사님 뭐 옆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참 김지우 변호사님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의 그 상황이나 지금 싱글이라는 거를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누가 됐든 마음을 열고 만나볼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니까 좀 싱글이 용기 아니 좋아요. 싱글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요. 갑자기. 좋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기대하셔도 윤미숙 좋습니다. 씨가 양기용 씨를 어떻게 해주실지. 왜냐면 지난주 양기용 씨가 그럼요. 근데 개그맨 윤미숙 씨입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웅 씨와 다르게 네. 조금 더 이제 산뜻하게 기웅 씨와 같이 대화로 오고 갈 수 있는. 뭐 복수한다고 개그맨 양기용 씨입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으시겠죠? 설마요. 제가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누난데. 그럼요. 엄마 같은 누난데. 그럼요. 불안하네요, 뭔가. 네, 한번 기운이 기대해 지금 볼게요. 자, 갑자기. 해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양, 양기웅, 기, 기웅아. 왜 웅이라며? 웅. 나 부른 거야? 끝이야. 웅. 네. 코미디 빅리그 신인 개그맨 양기용입니다. 네. 정말 제가 개그맨들은 볼 이 때 아이디어를 저 두 분- 생활화되셔가지고. 두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연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취향이 너무 다르신 두 분인 것 같아요. 죽었다 그죠?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또 소개로 저희가 또 한번 웃고 가게 되는데
그나저나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노예 각서를 쓰게 하고 그 각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참으로 깝깝하고 답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접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걸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끌어갈 이제 친구들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고등학생, 뭐 중학생.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폭력률이라든지 맞아요. 너무 커지니까 과연 이 친구들이 크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길거리에만 이렇게 가더라도 뭐 골목이나 그냥 요즘은 더 대놓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데 네. 하고 싶은데. 예. 무서워서 못 따라가요. 공감이다, 공감. 그러면은 이제 기웅 씨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와서 저기 담배 좀 사주세요. 기웅 씨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도에 지나치기 때문에 네. 전 칼같이 반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님들은 또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해요. 저는 예. 이 신랑 같은 경우는요. 또 이 신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또 여기 나오 기대돼요, 기대돼. 옆자리네, 옆자리. 저희 신랑은 실제로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 옛날에 이제 대학교 이제 1, 2학년 때인가 친구하고 같이 동인천역 앞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여중생 10명이 갑자기 이렇게 에워싸더니 저기 담배 한 갑만 사달라고. 실제 있는 일이네요, 진짜. 네, 여중생 10명이 갑자기 그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데 담배 한 갑만 사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친구는 깜짝 놀랐는데 신랑이 기지를 발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기 돈은요? 저기 돈은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거기서 애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몇백 원씩 모았나 해서 돈을 모아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에게요? 기지가 기지인가요? 어디 부분이 기지일까요? 그 돈 모아준 걸로 사주고 왔다는 나올 줄 얘기세요? 알았어요. 네. 상을 줄 뻔했는데. 근데 저도 이 얘기 아쉽습니다.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막 웃었는데 근데 네. 제가 막 그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저는 다르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담배 피지 말라라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예. 담배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정답을 다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게 된 듯합니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접할 때도 그렇고요.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법률 컨설팅이 주신 사연도요. 학교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막힌 사건, 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남매를 둔 싱글맘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이었던 큰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안 가. 아니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면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괴롭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 안 간다면 안 가. 학교 안 갈 거야.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아이돌 키우다 보니 엄마로서 사실 그동안 잘못 챙겨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던 저였기에 아이의 말에 가슴이 박혀 정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사춘기가 되니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처음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학교에서 혼자 있고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많아서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정말 담임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면 제가 한번 찾아가서 지웅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 3일 쉬면 괜찮을 줄 알았던 아이가 계속 학교에 안 가려고 하자 담임 선생님께 처음으로 아이의 등교 거부를 털어놨는데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멀쩡했던 아이가 학교에서 우울해 보였다니 정말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아이 몰래 아이의 휴대폰이며 SNS 등을 뒤졌는데 세상에 내 아이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오늘도 혼자 했다. 급식소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날 벌레 취급한다. 너무 괴롭다. 녀석들은 프로다. 화장실에서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
멍 하나 안 들었어. 정말 프로다. 너무 학교가 가기 싫어. 도저히 엄마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 담임은 바보가 분명하다. 이렇게 대놓고 왕따를 시키는데 모르다니. 뭐? 천천히 친해지라고? 웃기고 있네. 아이의 일기장과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며 얼마나 속이 뭉개지는지요.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따돌림을 주도했던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 학교 폭력으로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피고는 담임 교사로서 아이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이제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등 이제 학교 폭력이나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거나 또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학창시절 교육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가 속한 학교 법인이나 지자체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피고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원고의 자녀가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등교 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피고가 교사로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피고는 저희 의뢰인은 이 피해 학생이 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본 사건의 쟁점은 결국 담임이었던 피고가 알고도 이 사건을 회피했는지 아니면 전혀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듯합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교폭력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게 일단은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손해배상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보호 감독 의무는 그 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나 이렇게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하나에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또 교육 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런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학교가 사고가 학교 교육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대법원은 수업 중인 교실에 가해 학생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피해 학생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소속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의뢰인의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희 의뢰인이 그 피해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였거나 뭐 묵인하였다면 당연히 그 교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의 친구들도 피해 학생이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이 뭐 일기에다가 자기가 왕따 당하고 폭행이 당했다는 사실을 좀 뭐 썼다고 하지만 저희 의뢰인이 그 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때도 전혀 그런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어울려 다니는 걸 봤지만 피해 학생이 그 전에 과거 전력으로 뭐 왕따를 당한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가해 학생이 또 폭행 성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뭐 피고의 잘못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교사로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모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데 모든 그 학교 생활에 미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과 이에 미와 밀접한 그 관계에 있는 그 교육 활동에는 그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구부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서 네. 뒤로 넘어가서 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는 그 교장이나 교사에게 어떤 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가 네네. 등교 거부를 하기까지 몰랐던 사실은 저도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아니죠. 알아챘어야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저희 아들이 뭐 이전에 왕따를 안 당했고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사실이에요. 그 가해자 학생 그 전에 학교에서 뭐 애들 때려가지고 넘어온 게 엄연한 사실인데 선생님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 사실 알았더라면 애가 왜 저렇게 붙어 다닐까 그건 이유 정도는 알아줄 수는 있어야죠. 그거 선생님이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고 애를 방치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어머니. 거기서 애들이 당연히 때리고 하는데 거기서 선생님 있어요 쪼르르 받치면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있으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가해한 학생의 경우는 특별 관리에 됐어야 할 그런 학생이 아닌가요? 아, 그런 거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길래 무슨 일 있냐 자주 물어봤었어요. 네? 아, 근데 별일 없다고만 근데 얘기를 그런 하는데. 사실을 왜 저한테 알리지 않은 거냐고요? 아, 어머니께 고지하셨어야 될 왜 필요는 못 선생님만 느끼셨나요? 알고 넘기고 왜 학부모인 저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등교 거부까지 한다는 그런 심각성은 몰랐는데 일단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전학 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더 관리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어머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화가 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화가 나다 못해 네. 애가 그런 폭력이랑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이 얼마나 심하게 때렸겠어요. 사실 네. 그거를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사춘기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는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하지만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일도 없다고 했으면 그 친구랑 어울려 다닌다면 저한테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아이가 그 폭행을 당하기 전하고 지금 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지 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심리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네네. 더 이상 누구와도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혼자 울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만 하고 네. 누가 괴롭히냐고 해도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고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것은 그 가해 학생에 대한 그냥 그 애를 감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금만 눈여겨보면 그 애가 누구를 괴롭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그 교장이나 모든 책임자는 당연히 그 친구를 좀 감시를 조금 더 했어야 되고 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애들은 절대 어디서든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건. 선생님으로서는 또 그 지금 피해 학생이 뭔가 좀 불편한 걸 느끼셨기 때문에 와서 좀 얘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워낙에 아이가 좀 소극적인 아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슨 소극적이에요? 처음에는 소극적이지도 않았던 애예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 애가 지금 변했다고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폭행을 당했던 학생들이 그동안 상담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아, 나 당했어요. 나 폭행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셨나요? 예. 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예.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제 학교 폭력 문제다 보니까 주제 자체가 좀 너무 무겁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좀 명확하게 밝혀질 듯 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 법정은 최종 변론 없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어머니 역할의 미숙 씨, 좀 전에 우실 뻔했었어요. 갑자기 울컥했는데 저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지만 저는 이제 조카가 있거든요. 아니 한 둘의 어머니 같았어요. 예, 네. 예, 그죠? 제가 조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조카가 내년 이제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네. 친구도 있고 이제 내년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반 엄마나 이모니까 반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나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윤미숙 씨 경우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조카인데도 눈물이 이 정도로 났는데 실제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일을 본인이 겪으셨다 변호사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또 조치하실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도 이게 윤민숙 씨가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 보고 처음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점점 이제 그 마음이 딱 전해져 오는데 저도 울컥할 뻔한 거예요. 예, 지금 촉촉해지시네요. 예. 여기 지금 다 눈가가 촉촉해졌어. 네, 감정이입이 참 잘 되는 변호사님이신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때도 물론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당사자고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이제 제가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이걸 바라보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더 심각하고 더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내 자식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막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해서 아직은 이제 먼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네.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보면은 같이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친구들한테 같이 사이좋게 잘 놀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뭐 이제 반항하고 뭐 얘기 안 하고 하는데 또 학교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모든 어머님들이 엄마 내 친구야 그러면 그래 누구니 어서 와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우리 아이랑 잘 지내 사이좋게 지내 이 말이 첫 번째인 거 보면은 정말 왕따라는 것이 당하는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이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어요. 그죠, 김지 변호사님? 네, 제가 피고 대리인의 입장으로 저희 어떤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 제가 피고 대리인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확실히 없다고는 솔직히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의 폭력 예방 대책 자치위원회 의원으로 가끔 활동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학교 폭력 사례를 접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아버지나 엄마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가해자가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가정사가 좀 불우한 이런 친구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교육 문제에 사실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약간 짠하고 안쓰러우면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오히려 폭력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 아동, 청소년 시기에 그 폭력 예방하는 교육이나 그리고 가정에서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조금 많이 좀 선도를 해가지고 미리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되게 마음이 좀 짠해지는 실제 사안들을 보니까 그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학생도 불쌍하지만 폭행을 가하는 학생도 걔가 그 폭행이 좋아서 가한다기보단 그 아이도 폭행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약한 애를 때리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범위가 꽤 넓을 듯해요, 황다현 변호사님. 네,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게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쭉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사회가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학교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또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SNS나 이제 뭐 그런 통신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학교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네.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24시간 또 지속되는 그 다양하게 이제 계속 침투해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오면 안전하게 좀 피해 있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톡방 같은 이제 단체 채팅방을 이제 초대를 해놓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뭐 아니면 무시를 한다거나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나가면 또 다시 들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집에 간다고 해서 그 괴롭힘이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괴로움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뭐 이건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집단적으로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패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에는 뭐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외관상 보이기 때문에 그 예견 가능성 같은 걸 인정할 여지가 더 높았는데 그 SNS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좀 더 이제 미행적이고 네.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 인정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폭력이 좋은 경우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좀 귀여웠던 면이 가방 들게 하거나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힘센 친구 뒤 이렇게 가면은 가방 들고 가고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뭐 말씀하신 SNS를 통해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고 그 빵 셔틀 그거 뭔지 아시죠? 그 심부름 시키고 그거 말고도 또 뭐 있나요, 기용 씨 요즘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약간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핸드폰 데이터 요금을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자기는 이제 데이터를 아끼고 친구 거를 이렇게 뺏어와서 친구 그 요금을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양상도 좀 많이 변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싫은 일일지 정말 참 비인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참 이 무거운 주제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바로 이 학교 폭력 또 집단 따돌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참으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어디서든 존재하고 있을 이 학교 폭력 정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공립학교 학생일 경우 지역사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해 학생한테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고요. 가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교사, 학교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우리 대법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그부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이제 받아서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그 자살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질 것인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따돌림 정도와 행위 태양 그리고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춰서 그 담임 교사에게 피해 학생이 자살할 것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설마 자살까지 하겠느냐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해서 그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따돌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갈등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를 잘못하는 과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을 해서 네. 교사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집단 따돌림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이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그 학교가 지자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도 긍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주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이 담임 선생님 경우에는 좀 더 이 면밀한 검토와 또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 같지만 가해 학생과 또 지역 단체를 상대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아이 아픔도 씻어주시고 또 어머니의 억울한 마음도 조금 달래지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 학교폭력 왕따 문제는 이야기할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참 작아지는 기분도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SNS 따돌림도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가해자에게 이게 뭐 신고를 한다거나 고소를 하려고 할 때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SNS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그 따돌리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24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 채팅방에서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또 폭언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는 경우에 이제 더 괴롭힘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괴로움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또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은 학교폭력 개념에 그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뭐 폭행이나 뭐 협박, 상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협박, 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공갈, 강요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 음란이나 폭력 정보 등을 이제 전송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개념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사이버 이런 폭력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도 그 위자료 청구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게 뭐 협박, 명예훼손, 모욕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행위,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까지 이르렀을 때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뿐만이 아니라 네. 그 형사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떤 폭행 피해를 당하면요, 무조건 뭐 참지 말고 일단 해당 학교 교사나 그리고 그 직장 책임자에게 일단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네, 일단은 해서 자기의 되는 그 게 상황을 아니군요. 알려야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네. 끙끙 앓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 도움의 손길을 뭐 요청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런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주도한 사람을 대해서는 뭐 학생의 경우에는 전학이나 아니면 뭐 퇴학, 그리고 직장의 경우에는 해고나 뭐 정근 등의 조치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일정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좀 필수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과 비슷하게 뭐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왕따라든지 그 폭력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조치일까요?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해당 그 전문 교사나 학교장에게 책임자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부의 문제니까 좀 시시하고 문제를 좀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적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또 이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예. 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피해 학생들이 그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이 커질 것 같다. 또 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또 보복당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런 도움 없이 이제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담임 교사라든가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라든가 뭐 친구로서 이제 이런 폭력 피해 학생 옆에 있는 경우에는 네. 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거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고자질이 아니다.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조금 안심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고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고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순진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복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폭력하는 현장을 봤다면 솔직히 여자인 몸으로서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다가 오히려 네. 공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뭐 112라든지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사실 그것도 겁이 나는 게 혹시나 나에 대해서 알아내가지고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그냥 몰래 하고 도망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신고만 해놓고 나가는 것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신고하면 신고자한테 나중에 또 그거를 목격한 거를 또 진술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신고하고 네. 도망갔다고 일단 핸드폰으로 한다면 누군지 밝혀지니까 신고하고 몰래 도망가는 게 일단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네. 이런 얘기가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거나 우리가 앉아서 할 때 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좀 무술을 연마해야겠다. 나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어야 내가 좀 누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불의를 봐도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제 무술을 해도 제 생각에 무술도 좀 그 상황이 닥치면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 이렇게 네, 김 변호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게 보다가 이제 신고하고 112 신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이제 가서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진술을 한다거나 뭐 했을 때, 뭐 가해자에게 바로 신상 같은 게 노출되진 않습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그 서류 같은 거를 이제 뭐 가해자가 복사를 뭐 하거나 해도 이제 피해자의 정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피해자 진술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수사기 과정에서 가해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무조건 신고해야겠다. 그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위치에 저희가 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남일같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기막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시고 또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조언이면 좋겠다 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번호 나가죠. ARS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에는 상담도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속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1번 독교. 고등학교 불량 서클 중 후사시 서클에 속해 있던 소년 A가 후추시 서클에 속해 있는 소년 B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년 전 싸움에 건 것을 사과하러 오라고 결투를 신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한적한 공원에서 양쪽 서클 멤버들까지 포함 약 3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소년 A와 B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모두 체포됐다. 그런데 소년 A와 B의 결투를 지켜봤던 28명의 학생이 훈방 조치된 데 반해 두 소년은 경찰에 남아야 했다. 왜 이 두 소년만 경찰에 구속됐을까? 네, 지금 잘 보고 듣고 하셨죠? 왜 28명의 학생은 훈방 조치가 되고 딱 두 소년만 구속이 됐을까요? 변호사님들은 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빼고 기용 씨, 예. 왜 소년 2명만 이렇게 구속이 됐을까요? 그게 네? 아무리 딱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그 결과로 그 두 학생 결투를 벌이기로 한 그 친구들 빼고 네. 그 친구들은 솔직히 뭐 어찌됐든 구경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풀려나지 않았을까? 아니, 그분들이 풀려난 건 그 이유고 이 2명만 구속된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둘만 이제 싸우려고 했으니까 그 싸움을 정말 하긴 이제 했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둘만 구속되지 않았을까? 미숙 씨도 생각이 같잖니까. 네, 비슷한데요. 둘이 약간 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둘만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연관이 없는 사람 따지면 구경꾼이잖아요. 그래서 다 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이 이유는
결투를 신청했고 또 그 결투 신청을 수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결투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싸워서 결투를 했다. 우리 한번 붙자 이랬는데 오케이 하고 또 싸움을 했기 때문에 두 명은 구속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폭행이 아니라 결투라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이 결투를 신청한 사람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실제로 이 결투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실제 결투한 사람은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항상 보는 일본은 약간 사무라이의 나라, 막 이렇게 결투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너무 많이 한 거야. 너무 많이 했구나. 이미. 그래서 의외로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이 결투를 했을 경우 결투에 참여한 사람의 그 모든 녹을 받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은 거죠. 감봉될 정도로 결투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했다고 하네요. 우리랑 아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차이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행법상에 결투죄가 적용되는데요. 1889년에 제정된 법률이라서 그 옛날 문법과 용어가 그 방식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재밌는 거는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오래전 법이다 해서 최근 들어서 뭐 이게 사실 사문화 취급을 받아왔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 동네 양아치 폭주족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들처럼 이 문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동네 양아치들이 결투한답시고 싸움을 벌이다 이 법에 적용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사회 질서를 지키는 법이네요. 그거 완전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을 줘야겠어요. 간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상 줘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 결투를 금지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나라의 미국에도 이런 법이 있다고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법에서는 이제 결투를 신청하면은 1년 이상 7년 이하 금고형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카우보이들이 뭐 결투를 하는 그런 이건 빵이야, 미국 이거. 그림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사문화돼서 적용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어떻게 뭐 폭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 쌍방이 결투를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투를 하자고 합의만 된 상태는 네. 어떤 폭행이나 상해의 어떤 예비나 음모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폭행이나 상해 관련해서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냥 결투하자라고 합의만 된 상태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 결투하자고 해서 만나서 정말 같이 싸웠어요. 싸웠으면. 그럼 쌍방 폭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쌍방 폭행의 그 싸움의 경우에는 가해 행위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년이 한국에서 뭐 결투를 하기로 해서 싸웠다면은 뭐 쌍방 폭행죄로 처벌되는 건 당연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상해를 입었다 하면 폭행치상죄나 아니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결투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 둘이 결투를 딱 해서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깨끗하게 승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하고 싸웠어요. 네. 둘은 이제 무슨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될 거를 조치를 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게 밝혀졌다. 당연히 처벌받죠, 그래도. 네. 그래요? 네.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워야겠네요.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제3자가 폭행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신고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둘이 싸웠기 때문에 네. 처벌받죠. 대신에 이제 폭행은 이제 반의사불벌죄라서요. 네. 이제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이제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폭행 정도가 지나쳐서 뭐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거나 뭐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결과가 과중하게 되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안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지금 눈치 없이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이게 욕설도 폭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가까이서 고성을 네. 지르는 경우에는 이제 폭행으로 볼 그래서 수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결투가 아니라 네. 결투 신청인데 욕 배틀로 서로
욕배틀을 하는 거예요. 서로 턴턴으로. 모욕죄가 모욕죄. 근데 모욕죄가 서로 욕하는데. 아니 서로 서로 욕을 욕해서- 즐기는 사람들인 경우는 어떻게 근데 그 배틀을 할 정도면 모욕죄가 그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둘만 있을 때는 아닐 것 같고 네. 그 둘이서 주변에 구경꾼들 근데 있으면 모욕죄 같은 경우도 친구죄라서 둘이서 그래 우리 배틀 하자 해서 고소 안 하면은 네. 그 처벌이 안 됩니다. 네. 뭐 10명이 네. 구경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그냥 딱 거기서 끝나면 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누가 저기서 계속 욕하면서 싸워야 했을 때 신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욕 배틀 싸움 결투였으면 네. 처벌되기 어려워요? 그거는 뭐 아, 친구죄 그건 또- 모욕죄가 친구죄인 건 그러면 또 맞습니다. 이거는 또 네. 이제 이게 폭언 같은 거는 또 폭행이 아니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 그거는 가까이서 이제 이제 고성으로 질러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성 가능이라면. 고성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폭행도 되는 거죠. 폭행이 아. 될 수도 있고요. 모욕 내용으로 이제 봤을 때 상대방이 모욕감을 주면 이제 서로 모욕죄가 쌍방으로 될 수 똑같은 있고. 욕을 막 정말 진짜 같은 급의 욕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네, 처벌-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기웅 씨가 한 건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궁금해가지고 너무. 아, 양기용 씨 질문으로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접고요. 지금 이제 ARS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다 하고 저기 질문 주신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숙 씨 전해주세요. 네, 저는 결혼 9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얼마 전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이 바쁘다 보니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혼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혼 효력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2개월이 지났네요. 네,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 등본과 이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요. 네네. 그리고 1개월 후에 신고를 하면 이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를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판결에 의해서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의 이혼 신고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가 등본을 받아서 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제 그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본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ARS 상담은 물론이고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서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법률 상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